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1% 줄었습니다.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설비 투자도 하락세로 돌아섰죠. 1분기 GDP의 깜짝 성장에 비춰보면 경기 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추경 편성권을 진 정부가 끝까지 거부하면 전국민 25만 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특위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 안정안 중에서 소득 보장안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는 시민 대표단의 선택을 설명하는데요. 21대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한 때 160엔을 돌파했다가 156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860엔까지 낮아졌다가 880원대로 반등했는데요. 슈퍼엔저 원인은 무엇이고 일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인지 이어지는 집중전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34년 만에 슈퍼엔저가 찾아왔죠. 어제는 한때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슈퍼엔저 일본과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준성 전 리먼브러더스 은행 한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엔달러 환율 어제 160엔을 돌파하면서 정말 이 자본 외환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 후로 갑자기 엔달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예,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160엔 올라갔다가 네. 뭐 BOJ에서 개입이 나와서 155.50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는 좀 안정됐어요. 지금은 156.70, 80 그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이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예. 뭐 제 생각에 100% 개입입니다. 개입이 그래요? 아니라면 그 행태가 좀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비싸게 팔고 싶은 건데 이건 네.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내리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음. 그 행태로 볼 때 100% 개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외환 같습니다. 시장에서 네. 어제 일본은 전 천황의 생일이라 쉬는 날이었는데 네. 어떻게 개입을 그래도 할 수가 있나요? 뭐 외환시장은 뭐 24시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니까 아. 일본이 노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공무원들이 와서 일은 좀 했겠죠.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시를 했을 예, 것이다. 예. 확실하게 개입을 했다. 네. 여기 보도를 보니까 이제 개입했는데 재무성 쪽에서는 특별한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은 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안 했는데 그럼 저렇게 갑자기 160엔까지 치솟았다 떨어졌나? 뭔가 160엔 치솟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황을. 네, 뭐 34년 만에 네. 그 슈퍼 엔저의 뭐 기록을 이제 깨는 어떤 그런 뭐 순간이었었는데, 일본 정부 당국이 이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랑설레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지금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그 34년 만에 이런 뭐 기록적인 이 수치를 이제 이렇게 뭐 나타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정부가 그냥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의 거래 행태를 보면 우리 김준성 대표님 확실하게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160엔까지 엔달러 환율이 치솟는 이 배경, 엔화 가치가 이렇게 슈퍼 엔저가 되는 배경은 일본 당국의 어떤 경제 상황 때문입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슈퍼 엔저가 오게 됩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러엔 레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이자율과 옌 이자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 차이가 예.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네. 연초만 해도 달러 이자율이 내려올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달러 미국의 금리가 좀 미국의 떨어질 금리가 거다. 정책 금리를 좀 내릴 테니까 10년짜리 실질 금리도 좀 내려올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기대가 많이 약화되면서 예. 앞으로도 계속 이자율 차이가 줄지 않겠네.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해서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예. 달러와 예나의 이자율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일의 금리 차이 때문이다. 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네. 뭐 기타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달러인 움직임은 거의 양국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가 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 상황을 보면 이 정도의 엔화 약세, 엔달러 환율 상승은 좀 견디자, 감당하자, 이 정도 용인하자 이런 좀 분위기 모양이죠. 경제 상황 자체가. 네, 앞서 김 대표님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 차이가 예. 이제 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에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깨고 네. 이제 플러스 금리로 이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바꿨지만은 이제 다시 금리를 동결시키고 여전히 뭐 0%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오르면은 네. 금리가 오르면은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갈 텐데 일본 금리가. 근데 이제 이 일본 정부 당국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는다. 일본의 이렇게 보이는 금리 거죠. 인상이. 왜냐하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 그러면은 네. 일단 물가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일본이 물가가 좀 오르긴 올랐지만은 그러나 일본은 지난 30여 년간에 이런 이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 예. 여기에 이제 일종의 뭐 이게 경기가 불황 속에 소비 침체 부분들이 이게 트라우마에 빠져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도리어 일본은 물가가 어느 정도 좀 한 2%대로 좀 올라주기를 바라는 인플레이션 이런 목표가 목표치가 2%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그래야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소비 진작이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런 어떤 일본의 좀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어떤 뭐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금리 인상으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일단은 이제 기업들이 또 30년간에 그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다시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임금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하는 것도 일종의 일본의 어떤 금리 급하지 않은 어떤 뭐 이런 물가 단속 문제가 좀 시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 오르는데 임금이 안 오르면은 소비자들이 고통이 좀 심해지는데 물가는 좀 오르는데 임금도 좀 올라주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런 뭐 이 슈퍼 엔저의 문제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단히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엔저를 의식하면서 뭔가 일본의 금리를 올려서 좀 엔화의 초약세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 네, 상황에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기업들이 조금 임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게 나타나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잖아요. 네. 그럼 조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은 지금 워낙 그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르면 좋겠다는 쪽이지 지금 물가가 내려가면 좋겠다는 쪽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자국 통화가 저렇게 옌저로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수출은 잘 되는 거고 수출은 뭐 물가에는 나쁜 것인데 그러면 사실 기업에는 좋은 것이고 일본도 수입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나 뭐 식품 같은 거는. 그러면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좀 괴롭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좀 올라가서 수출은 좀 잘 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좀 괴로울 테니까 물가 오르는 만큼 기업들이 좀
임금을 올려줘. 어. 그래서 임금 오르는 거를 굉장히 많이 독려도 하고 예. 임금 오르고 안 내리는 거를 자기 이자율 정책의 어떤 그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엔저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소비라든지 이런 게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살아나는 건 아닌 모양이죠. 네, 이게 경기가 뭐 회복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정도는 아니다. 여전히 이제 일본이 지금 경기가 조금 예전보다는 경기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예. 활발해졌고 물가도 좀 오르고 이랬지만은 여전히 일본 당국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일종의 이게 경기 회복에 어떻게 보면 싹이 조금 틀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에 여기에 이 좀 너무 찬물을 끼얹어서 예. 싹이 죽어버릴까봐 이런 두려움도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자체가 내수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수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그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사실 경상수지적인 측면에서도 외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예. 일본이 지금 이제 뭐 좀 규제를 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예. 너무 이제 관광이 달아올랐다는 거죠. 이런 혜택을 사실은 누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본이 좀 더 이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런 징후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또 금리 부분도 좀 더 가시적으로 세울 것 같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김 대표는 이쪽 외환시장 속성을 좀 많이 아시니까 어제 이제 일본은행이 확실하게 이제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개입하는 기준, 예를 들면 엔달러 환율이 어느 선까지는 용인할 수 없다. 이걸 넘으려고 할 때는 확실하게 개입한다. 과거에 보면 그런 선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일본 은행은 개입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재정 정책, 뭐 금리 정책 이런 게 있는데 재정 정책은 거의 사용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나쁘고 재정 적자가 워낙 많고 예, 그리고 일본 이자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을 뭐 미국처럼 뭐 3% 4%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자체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 외에는 별로 정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개입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할 때는 좀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주는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의 개입은 1년 반 전에 22년 10월경에 2022년 10월에 경에 달러 엔이 152 정도 됐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약 9조 엔 정도 개입했거든요. 그러니까 9조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152엔에 한번 개입을 했으니까 152엔을 나름의 당시의 저지선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1년 후인 23년 10월경에도 또 152가 제일 위였어요. 근데 그때는 물론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알아서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152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해서 사실은 151.50 바로 코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152가 안 지켜지니까 155를 쉽게 갖고 사실 155엔을 갖고 155도 사실 지난 금요일이거든요. 2, 3일 전인데 155도 안 지켜지니까 한 번에 160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중앙은행이 팔아주는 레벨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이 지금 160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궁금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일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일본이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해 왔다고 하지만 제일 겁나는 대목은 뭐였냐면 이게 160이 아니라 진짜 일본 정부 BOJ가 170, 180, 뭐 200까지도 용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160에는 한번 개입을 해줬으니까 일단 160 이상은 나 좀 불편해 하고 일단 얘기를 해줬고 또 일본이 원하면 사실 달러엔 수준은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번에 개입했을 때 152에서 개입해서 한 2, 3개월 사이에 한 130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하고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때하고 가장 큰 상황이 다른 거는 그때는 달러 10년짜리 실질 이자율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BOJ가 좀 하고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 일단 160은 좀 불편해 하고 일단 의사 표시를 한번 한 걸로도 조금 예나의 그 약세가 이런 스피드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일본은행이 160엔을 과연 용인할 건지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탁 치고 나가니까 바로 나왔다는 강력한 거죠. 개입이 나와서 네. 160엔을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번에도 그랬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두 번, 세 번 개입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146, 152, 149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르면 또 나올 것이고 내려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내려도 왜 내리면? 더 내리고 싶으니까요. 아, 더 내려갈 때 파면 더 빨리 내려가니까. 어. 그러니까 일본은 개입을 나오게 되면 개입의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개입의 효과라는 거는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두 달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160의 개입은 나온 자체로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예나의 약세의 강한 흐름은 한풀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래. 것 같습니다. 아, 한풀 꺾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네. 현재의 수준만 해도 과거 이렇게 비춰보면 상당히 엔저, 우리가 이제 슈퍼 엔저 할 정도잖아요. 이 정도 상태라면, 이 정도 환율 수준이 좀 유지된다면 이게 좀 일본 경제, 일본 기업들의 뭐 수출 기업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일본의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일본이 강한 이 분야, 산업 분야가 소부장입니다. 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인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어떤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엔저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수출 부분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물론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입의 어떤 부담은 예. 왜냐하면 이제 엔저가 그 수입 부담을 더 크게 키울 거니까 예.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뭐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품들의 어떤 그런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슈퍼 엔저가 계속 유지된다면. 되기가 저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은 교수님도 왜요? 왜냐하면은 바로 미국이 지금 우리 일본이 지금 이 경제 버블이 깨진 거는 바로 플라자 합의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이게 너무 엔저 때문에 수출 때문에 거의 뭐 미국 시장에 일본 상품들이 그 장악을 하고 있는 문제 네.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상적인 엔화를 올리도록 그렇습니다. 한 조치가 플라자 합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90년대 미국, 일본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결국에는 그 금리 올리면서 내수 시장의 불똥이 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가 그게 내수가 식었죠. 그렇죠. 내수 시장이 식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다시 꺼지고. 그렇죠.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더 내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이 금리 내리는 게 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았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럼 만약에 이 슈퍼 엔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제2의 플라자 합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다. 슈퍼엔저가 뭐 계속 그런 문제, 된다면 예, 그런 문제. 물론 그게 좀 더 앞서 나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부분들도 이것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김주승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아까 일본은행의 개입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가 좀 또 개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엔화 환율을 좀 단기, 중기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혹시 전망을 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르는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거나 이제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이자율과 일본 이자율의 실질적인 차이가 과연 얼마나 줄어들 거냐에 달려 있거든요. 예. 그래도 길게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도 레벨이면 뭐 환율의 적정한 레벨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올 때까지는 원래 달릴 때는 뭐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일본도 좀 불편하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또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좀 약화되거나 그 슈퍼 엔저 현상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어느 정도 내려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좀 꺾이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서도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결국 금리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금리 차이가
좁혀지든 유지되든 하려면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낮출 것인가, 일본 중앙은행 언제 높일 것인가 달려 있잖아요. 우선 그러면 미국은 뭐 올해 금리를 한 3차례 처음 얘기 나왔다가 지금 한 차례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예상을 뭐 하시나요?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사실 뭐 낮추는 거. 네.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늘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예자를 주시하고 있는데 전망이 자꾸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실물 어떤 이 경제 지표들이 생각 밖으로 좀 좋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서 또 금리 부분들이 계속 좀 인하가 조금 늦춰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2%대의 어떤 그런 그 안착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금리가 조금 인하 시기가 지금 뒤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계속 늦어진다는 그래서 아마 거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중반기 이후로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3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담은 사실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금리를 뭐 내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어쨌든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 거고 우리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미국 금리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예. 그래서 뭐 이 금리 부분들이 자꾸 늦춰지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우리 경제 당국들이 좀 어려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계속 늦춰져서 뭐 3분기 정도, 뭐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뭐 9월 정도에 금리를 한 차례 낮출까,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아지고 네. 있다고 하는데 그게 9월에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아예 금리 인하가 없게 된다면 금리 차가 좁혀지질 않잖아요. 미일 간에. 네,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엔달러 환율도 그 지금 그 높은 수준 150 지금 160엔을 위협하는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펀더멘탈리 보면은 일본이 돌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시장 프라이싱은 한 1.25회 정도 지금 내린다고. 그러니까 올해 한 번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 그래서 1.25입니까? 예, 한 번하고 두 번 사이인데 한 번 쪽이 좀 가깝다. 아. 이제 그 정도로 시장에 프라이싱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본에도 이제 일본 국채가 있거든요. 10년짜리 국채가. 일본에. 예, 네. 일본 10년짜리 국채가 일본의 실질 금리라고 봐지는데 그것도 최근에 약간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거의 0.7이 0.9 정도 되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책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일 것인데 네. 미국의 10년짜리 실질 금리도 지금 쉽게 잘 안 내려오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실질 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일본 금리라는 게 그렇게 과격하게 움직이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쪽에 달려 있지만 사실 환율만 딱 보면 환율은 어느 정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 저는 기본적으로 BOJ가 170, 180을 원하는 건 아니구나. BOJ 가. 그런 거를 시장에 힌트는 좀 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까지 오르듯이 130이 사실 160 오는데 지금 몇 달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또 가면 19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네. 단기적인 힌트는 이번 주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 FOMC 열리고 FOMC가 지금 예, 우리 미국에서 시간으로 일일이 있죠. 예, 열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일본에서 보고 또 시장은 이렇게 보면 160을 한 번 정도 더 히트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올라서 한 번 정도 더 시험을 네. 할 수 있다. 뭐 지금 뭐 57인데 160이라고 3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 갔을 때 일본이 얼마나 강하게 네. 또는 아니면 의외로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가 좋은 그런 기회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그게 가장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니까 시청자가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캐시플로우는 적자인데 어떻게 이 엔달러 환율이 꺾이겠느냐. 그리고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다 국채 보유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금리 차이만으로 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혹시? 네, 그렇죠. 뭐 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금리가 모든 걸 결정을 하지는 건 아닐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일본은 사실 뭐 말이 30년이지 이 30년의 불황이라면은
아마 어느 국가도 아마 그런 걸 겪었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긴 시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아마 일본 뭐 국민이나 일본 당국 자체도 지금 이런 현재 지금 일본의 상황을 이거 좋아질 거다. 이런 것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좋아지고 있는데 일본은 좀 뭔가 정책의 수단을 좀 더 펼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 엔화가 사실 슈퍼 엔저가 되기 전에 엔화가 계속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투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고 투자 손실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을까요? 사실 달러 엔을 얘기할 때는 옌 캐리 트레이드를 항상 머리에 좀 두긴 둬야 되거든요. 옌 캐리 트레이드. 예, 네.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옌이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게 뭐 옌이 일본이 뭐 굉장한 큰 국가잖아요. 뭐 신용도 안정돼 있고 이런 나라의 통화를 빌리는데 거의 0%에 빌리다 보니까 일본 엔화를 빌려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환율이 가만히만 있으면 뭐 미국 국채가 5%라고 하면 5%씩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리 트레이드의 그 수요와 규모는 사실 어마어마했는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은 올라갈 때는 좀 살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뚝 떨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 이유도 하나는 물론 BOJ 개입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엔 캐리 트레이드가 조금이라도 언와인드 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관련된 이런 옌 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 표시로 미 국채 액티브 ETF를 산 분들의 손실이 가장 크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했다면 엔화 표시를 샀다는 건 엔화를 사서 한 거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에 베팅을 하고 강세가 될 거로 기대를 했고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샀으니까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는 거에 예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베팅 두 가지를 한 건데 그 두 개가 지난 한 달만 보면 둘 다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많이 났겠죠. 지금 시점 그럼 엔화 딱 이제 사야 될 때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지금부터 위로 아래로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시점 왜냐하면 160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0에서는 어느 정도 맥힌다고 봐집니다. 지금 상황, 슈퍼엔저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사실 굉장히 높잖아요. 1,370원, 80원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일본 경제 뭐 경쟁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일단 뭐 슈퍼엔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러면 당장 일단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소부장 같은 이런 부품들을 좀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완성품을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일본하고 했던 그런 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슈퍼엔저가 아무래도 일본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어떤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어떤 부분은 어떤 뭐 플러스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슈퍼엔저 부분들은 어쨌든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는 완성품에 대한 경쟁이 많아졌거든요, 일본하고. 그럴 경우는 이제 훨씬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이제 완성품에 대한 경쟁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상품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일본이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 들어서는 엔화 가치 하락률이 다른 나라 통화 떨어진 것보다 더 달러에 비해서는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수출 기업들은 좀 불리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쪽도 한국은행에서 1,400원은 불편하다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얘기를 불편하다. 했고 실제로 이제 일본하고 달리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좀 개방이 전면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의 수급을 한국은행이 사실 수시로 맞춰주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말로만 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실제로 개입을 하는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 개입을 하다가 말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고 일본은
행동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1,400원은 불편하다고 대놓고 예. 뭐 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400원에 또 셀링 개입을 했고 예. 그래서 당분간은 뭐 엔화의 움직임하고 조금 관계없이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좀 안정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1,370에서 90 정도 현재 좁은 수준에서. 레인지에서 예. 네. 자, 알겠습니다. 34년 만에 찾아온 슈퍼엔저 현상 그리고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부교수, 김준송 전 리먼 브러더스 은행 한국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